자, 오늘은 여의도에 있는 구성원이라고 제가 보통 말하면 이제 주식을 분석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통 일컫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혹은 매니저 플러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 이렇게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구성원들이 가진 본질적인 어떤 한계, 제한사항, 왜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거나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다른 투자를 하자, 뭐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그 여의도를 진입했을 때 저에게 잡오퍼를 주신 분이 리서치 센터장님이었어요. 그 센터장님이 굉장히 저를 좋게 보셔서 이제 잡오퍼를 해주셨고, 그래서 RA를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요때 이분이 굉장히 그냥 소모적으로 써도 되는데 저를 굉장히 가르치고 키우는데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저는 되게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승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직도 이 스승님이 RA 시절에 해주신 게 뭐였냐면 리포트를 가져오라고 해요. 리포트를, 이 센터가 있으니까 이 센터에서 발행한 리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리포트를 네가 다 가져온 다음에 너라면 어떻게 쓸래? 요거를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애널리스트로 자라게 하려고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때 그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의견을,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의견은 홀드가 거의 셀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바이가 실제로 강한 바이가 있고 사실은 바이가 아닌 바이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크게 보면은 두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업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리포트를 쓰는 건 우리나라에 상장된 종목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2000개 넘게 있긴 하지만 내가 주로 쓸 수 있는 라지캡이라고 그러죠. 라지캡들은 내가 이제 주로 다뤄야 돼요. 예를 들어 음식료다 하면은 오리온이 있고 농심 있고 뭐 오뚜기가 있고 등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CJ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IR 담당자들하고 이제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이 정보를 얻고 또 이제 그걸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셀 의견을 낸다 라고 했을 때, 하다못해 홀드가 셀이라고 했죠. 이러면 이분들하고 관계가 아무래도 좋아지진 않겠죠. 아무래도 IR 담당자들은 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자기 성과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이런 의견을 낸다 그러면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밴을 당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오지 마라, IR 하는데 갈 수 없고 정보를 얻기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내가 리포트를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비즈니스 상에서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두 번째 부분은 또 뭐가 있냐, 리포트를 쓴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이제 투표를 저번에 얘기했죠. 투표를 받는 게 이제 환경, 매경, 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반년에 한 번씩,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투표를 받는데, 인기 투표잖아요. 일종의 인기 투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이 좋아할 만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구조적으로 역발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역발상이란 건 남들이 안 좋아하는 거를 여기서 주워가지고 기다렸다가 오르면 파는 건데,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기어다니는 시간 혹은 내려가는 시간, 이 시간이 1, 2년이 걸리면 나는 이미 인기 투표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대중의 의견과 반하는 의견을 본질적으로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리포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이 있다, 그게 더 가겠다 라는 리포트, 혹은 내려가고 있으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는 홀드 리포트, 이렇게 대중에 순응하는 의견을 내기가 아무래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가 용감하게 반대로 가서 우영이 맞추면 굉장히 영웅이 되겠죠. 그렇지만 영웅이 된다고 해서 얻는 리턴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틀렸을 때 리스크를 생각하면 내가 월급쟁이고 이걸 맞춘다고 해서 당장 뭐 엄청나게 뭐가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자료 같은 거 잘 전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르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동참해주고, 이게 더 인기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본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지고, 혹은 마음속의 의견조차도 대중과 굉장히 부합하는 의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두 가지죠. 나는 사실은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는데 홀드라고 말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홀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실 리포트를 쓰고 와서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내가 이거를 홀드라고 썼지만 지금 이거는 바닥인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보면서 이 애널리스트 비판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게 뭐 가치투자연구소나 블로그나 보면은 이제 아직 그 안에서 일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애널리스트 다 그렇지 뭐 이런 의견을 내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어떤 팩트나 그 안에 숨겨진 의견을 좀 보려고 해야 되고, 사실 뭐 그거를 갖다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맨날 틀린 의견만 낸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매니저는 어떻냐? 매니저라고 해서 상황이 좀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매니저가 이제 뭐 특정 하우스는, 제가 있었던 하우스는 운 좋게 장기 투자를 좀 지향하는 하우스였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이 특정 하우스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99%의 하우스는 일단은 월별 평가도 하고요. 뭐 월별 안 하면 뭐 분기별은 당연히 할 거고, 반기별로 할 거고, 연간으로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니저라는 사람 자체가 성과가, 이것도 평가를 어떻게 하냐, 벤치마크 대비 BM 아닙니다. 벤치마크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 했냐, 이게 중요해요. 그 벤치마크가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거죠. 코스피가 이렇게 갔다고 치죠. 그러면 내가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분명히 여기는 잃었잖아요. 1억 벌었는데 이 차이, 요거를 중시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나래비를 세우죠. 내가 벤치마크 대비 나는 뭐 10%를 했다, 너는 5%를 했다 했을 때 내가 1등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먹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요즘 이제 하우스들도 생겨나면서 이제 좀 달라지곤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벤치마크를 최소한 따라가면서 거기서 격차를 내는 게 중요하지, 나는 이게 수익률 여기가 0%라고 치면, 그러면 나는 사실은 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렇게 냈다고 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아웃되죠. 왜냐? 잘 나갈 때 요 시장에서 내가 수익률을 못 냈거든요. 그럼 언더퍼폼을 한 거죠. 꼴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도 깨먹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럼 아주 운용을 잘한 건데도 퇴출되죠. 왜냐? 잘 될 때 더 잘해야 되고, 안 될 때는 좀 못해도 얘보다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구조 자체가 절대 수익을 낼 수 없게 돼 있는 구조예요. 코스피의 방향성과 동행하면서 조금 더 잘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80% 정도를 코스피랑 비슷하게 넣고, 나머지 10에서 20% 정도를 내가 특별하게 픽한 종목들을 이제 넣어가지고 아웃퍼폼만 하면 나는 잘한 거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든 플러스가 되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구조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펀드에서 어떤 절대 수익을 기대한다, 그게 절대 수익을 기치를 걸고 나는 절대 수익을 낼 거다라는 펀드가 예전에 제가 펀드 추천 영상에 보면 있었죠. 근데 그런 펀드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99%의 펀드들은 절대 수익 추구가 어렵다. 대부분 벤치마크 대비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도 내가 안 잘리려면 당연히 BM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놈 잡아가지고 더 가게 홀딩하고, 떨어진 놈들은 안 사고, 바닥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보다 정보에 있어서 우위가 없기 때문에 주식을 못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많죠. 스몰캡을 건드려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 펀드가 크기 때문에 이걸 건드려 가지고 수익 내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큰 종목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은 스몰캡이 커지고 나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스몰캡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사실 누가 와서 평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평가는 내가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는 놈 더 가게 투자하고 안 되는 놈 무시하고
이렇게 투자한다면 이분들을 이길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보 우위가 여기가 더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투자하려면 정보 매매, 추세 추종으로 투자해서는 우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역발상이나 같이 투자하면 우리가 돈을 벌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번 애널리스트는 의견을 주중이 좋아하는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세적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 2번 매니저도 벤치마크 대비 내가 얼마나 잘했냐 평가받기 때문에 당연히 추세적인 걸 따를 수밖에 없다. 3번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추세와 상관없이 역발상이나 가치 투자나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스몰캡을 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기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